네, 안녕하세요. 자, 12장 보도록 할게요. 자,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트 4, 서비스 인적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는요, 1장, 인적 자원 관리부터 제 5장, 서비스 인력의 노동 생산성 관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돈. 네, 자금이 필요하죠. 그 두 번째는 네, 물자가 필요합니다. 물자. 네,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린다던가 또는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라던가 물자는 우리가 어때요?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영의 성과를 거의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람이죠. 사람은 어디서 투자받을 수도 없고 또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거다라고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하냐, 중요성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조직 구성원입니다. 조직 구성원. 어떻게 보면 조직의 목표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네, 기업의 성과죠. 성과. 즉 효율성.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조직의 궁극적인 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인적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어때요? 또 인적 자원 관리만큼 매우 힘든 관리도 없어요. 왜?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사람은 감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또 조직에 여러 직원들이 있다 보면 그 의사결정 과정도 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활용하고 채용, 활용, 유지죠. 네, 채용하고 활용하고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인적 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조직의 역량은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단기간의 훈련 아니죠. 장기간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경쟁 기업과도 또 차별화됩니다. 또한 이 조직 역량이 어때요? 조직 문화가 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경쟁력의 원천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이 자원이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보시죠.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건요. 성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선발에서부터 평가 그리고 보상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요. 말 그대로 인적 자원 관리의 그 방법인 선발, 평가, 보상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자, 첫 번째, 경제적 합리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좀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운 듯하지만 그래, 경제적 합리성 대충 감이 와. 그래,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해 대충 감이 와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요, 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셔야 내용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의 목표를 의미를 합니다. 기업의 목표. 우리가 이제 기업의 목표를 다른 말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업의 목표가 있다면, 조직의 목표가 있다면 또 어때요? 그 조직에 속한 개개인의 목표가 있겠죠. 개개인의 목표를 우리가 사회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조직의 목표를 의미를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이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적 합리성의 기반 없이는 기업 조직의 존재나 인적 자원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적 자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죠. 기업의 성과의 창출 없이 열심히 인적 자원 관리에 시간, 에너지, 돈만 쏟아붓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경제적 합리성은 인적 자원 활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직 구성원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이 말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목표만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기계 하나의 부품에 속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너무 조직의 목표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되면서 이탈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성과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사람 자체는 되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푸싱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구성원의 존엄성까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과 이런 인간성이요,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이 하나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만 더 또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는 직원이 창출하는 노동 상품이 하나의 인격차라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잖아요. 각각 개개인의 다 감정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 많은 조직 속에서 각각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끌고 같이 가면서 그네들의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존중해 가면서 어때요?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 개발과 자율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인적 자원 관리는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적 자원의 성과는 구성원의 어때요? 각각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 기업의 욕구, 기업의 목표는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거라면 개인의 욕구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의 욕구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자아 실현을 통한 뭐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고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여기 직장에 있는 동안 열심히 좀 역량 좀 개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나는 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복리라던가 보상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다 어때요? 달라요. 욕구라던가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라던가 만족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조직의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때요? 네, 최대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기업이 그 기업의 뭐 임원이라던가 관리자가 자 우리 한번 하자 해서 강압적으로 또는 통제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 차이는 조직의 경영자가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의 형성과 책임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인적 자원의 형성과 책임성이라는 의미는 자, 개인의 노동력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체화된 인적 자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 뭐를 지닌다고요? 네, 이질성을 지닙니다. 이질성을. 네, 가끔 시험에 뭐 개인의 노동력은 동질적인 것이므로 이렇게 시험에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니라 뭐예요? 개개인마다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개인의 노동력이라는 건 어때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다 똑같나요? 똑같이 능력 발휘를 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직무 특성에 따라서 A라는 직무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B라는 직원은 또 다른 업무를 잘할 수 있고 또 C라는 직원은 또 다른 업무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 각각의 그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그 재능에 대한 그런 차별성을 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적 자원은 각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다르고요. 그렇죠. 직무, 수행 능력도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그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죠? 자,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네,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에게 그 업무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 그만큼 수평적인 내가 조직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때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 또 나름의 책임감을 져야 된다. 책임감을 져야 된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왜 자꾸 안 되지? 네. 자, 인적 자원 관리는 어때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뭐 한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각각 개인은 같이 동시에 뭐예요? 책임성을 요구됩니다. 책임성.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맥락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각 개인의 능력 및 인적 자원 활용에 따라서 각 개인의 생산성 및 기업 전체 지속적 성장이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그 지문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방법. 자, 말 그대로 인적 자원 관리는 이렇게 어때요? 모집에서부터 복리 후생까지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좀 하나 살펴보게 되면 자, 인적 자원 관리 내용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게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뭐예요? 모집하는 거죠. 이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집이라는 거는 공고를 내서 우리 회사와 좀 맞는 우수한 인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즉 선발을 하는 거죠. 선발. 즉 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가지는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네, 채용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선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선발을 했으면 어때요? 이제 그 직원의 능력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개인의 능력은 각각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또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 B라는 직원이 못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직무가 주어져야 된다. 즉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어때요? 그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직원의 그 직무를 평가해서 이제 인사평가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평가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인사평가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객관적 근거 자료, 가끔 시험에 주관적이다. 네, 주관적은 아니죠.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가 인사평가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거 자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공정성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든 직무평가든 항상 뭐예요? 객관적 근거 하에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이제 또 개개인의 어때요? 경력 개발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개발을 수립해서 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할 때는요. 조직의 욕구,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의 욕구. 그리고 개인의 욕구 말씀드렸죠.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가끔 시험에 경력 개발 관리는 조직의 목표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개인의 욕구와 그렇죠? 조직의 욕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 더 넓게 보자면 어때요? 인적자원 관리도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또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인적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승진 관리를 합니다. 네, 승진 관리는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근로 의욕과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직 관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직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직률의 증가를 막는 거예요. 이직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직을 했다면 왜 이직을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관리를 더 해야 되겠죠. 이직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 보상 관리. 여기서 여러분이요. 보상 관리하고요. 그리고 복리 관리 꼭 구분해서 꼭 지어주세요. 네. 보상 관리와 복리 후생. 보상 관리와 복리 후생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 지어서 이해를 꼭 해주세요. 보상 관리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금전적, 비금전적. 그러니까 금전적이란 뭐예요? 여기에 연봉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연봉 또는 인센티브, 성과금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비금전적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리후생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은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상 관리는 직원들에게 어때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인 거죠. 자, 복리후생은 이 보상 관리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복리후생은 보상 관리에 속해 있는 거로 여기 보시면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만을 의미를 합니다. 복리후생은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직원에게 부과하는 부가급여로 어떻게 보면 이 복리후생이라는 건 어때요? 직원의 경제적 안정과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동기부여와 만족을 주는 게 복리후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형이라던가요, 연결형 있죠? 네, 일반형이라던가 연결형에서도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 방법에 첫 단추를 끼는 바로 이 모집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은 크게 내부 모집과 이렇게 외부
모집이 있는데요. 근데 내부 모집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모집을 하는 건데, 내부 모집을 할 때는 우리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회사에 있을 때 내부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 모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을 때, 그렇죠? 우리 직무를 좀 해낼 만한 그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불충족할 때 바로 이 외부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내부 모집의 장단점. 이건 정말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내부 모집의 장단점, 그리고 외부 모집의 장단점,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험에 내부 모집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거기다가 외부 모집을 이렇게 넣고 지문을 넣는 거죠. 또는 뭐 내부 모집의 장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또 외부 모집의 장점을 갖다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부 모집은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아무래도 채용할 수가 있죠. 365일 어때요? 그 직원하고 항상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정도, 성격 정도, 성향 정도를 충분히 어때요?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내부에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충원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홍보 활동 없이 어떻게 보면 직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아, 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저 부서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직자의 개발 동기부여와 그리고 장기 근속을 또 유인할 수 있죠. 또 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면요. 성장 정체기예요. 정체기의 내부 충원은 재직자의 어때요? 직장 안정. 그러니까 어디 뭐라 그래? 잘리지 않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내부에서 사람을 충원하면은 뭐 교육 훈련이라던가 또는 조직 적응화 이런 시간들이 단축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단점은 여기 보시면 성장 기업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성장 정체기 그리고 성장기 이런 것들을 꼭 구분해서 숙지를 해두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바꿔서 많이 장단점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성장 정체기 이런 것들 꼭 구분을 해두세요. 성장기 기업은 어때요? 요 자격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모집에 있어서는 어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빨리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내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연쇄 효과로 인해서 또한 혼란을 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짐짓하셨듯이 연쇄 효과라는 거는 그쵸? 내가 대리예요. 과장으로 승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 대리라는 자리가 비겠죠. 그럼 또 누군가 여기다가 갖다 세워야 되겠죠. 그럼 과장 자리가 또 비면 내가 이제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럼 이 과장 자리가 비면 또 여기서 또 끌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연쇄 효과가 발생이 되고 승진에서도 그렇고 또는 부서 이동. 부서 이동에서도 그렇죠. 내가 만약 이 부서로 직원이 발령이 나면 이 부서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연쇄 효과로 인해서 좀 혼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그 인사 이동이 있는 그런 달에는 좀 조직이 좀 어수선하고 술렁거리죠. 여기 보시면 내부 정치와 관료제로 인해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즉,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이 과장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승진 대상인데 갑자기 보니까 나는 제껴진 거예요. 다른 직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공정하지 못한 뭐가 있어. 내부 정치. 우리 막 그 직장인들 보면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 이 정치에 내가 밀린 거죠. 그럼 어때요? 정치에 밀린 직원은 그만큼 불만이 야기됨으로써 회사에 불만을 갖고 그 훌륭한 인재가 또 회사에 이탈을 하고 경쟁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효율성을 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평등법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와,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확하게 이거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부터도 뭐 임금이라던가 뭐 복지 차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은근슬쩍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복직 이동 시에 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모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모집의 장점을 보면,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와 견해가 유입될 수가 있죠.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 효과로 인한 혼란은 없겠죠. 뭐 그 자리가 공백이 비었을 때 외부에서 충원해서 바로 그 자리에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직무훈련, 만약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어때요? 직무훈련 비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또 아까 제가 구분해서 꼭 여러분들 이해하셔라고 그랬죠. 급성장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때 우리가 정체기에는 사원을 뽑지 않죠. 뽑지 않거나 또는 뭐 사원을 다른 뭐 이렇게 내로 보낸다거나 또는 사원을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해고를 시킨다던가 뭐 그러는데, 성장기에는 어때요? 기업이 막 성장기에는 이 성장기의 업무를 충족할 수 있는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빨리 바로 어때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모집은 급성장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기업의 급격한 전환기 또는 성장기에는 외부 충원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급성장기에는 어때요? 직무의 범위가 만약에 직무가 3가지였다.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무가 늘어나게 돼요. 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이 많은 직무를 내부 직원이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직무를 어때요? 이 외부 충원을 통해서 감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점으로는 그죠, 시간 비용이라던가 또는 충원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 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끔 이게 예측 타당성 라는 걸로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쉽게 얘기하면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채용을 했어요. 너무 스펙이 좋고 경력도 화려하고 뭐 너무 잘할 것 같아가 딱 막상 뽑았는데 개뿔 못해. 성과를 내지를 못해. 그냥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측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타당성이 맞지 않은 거죠. 불일치가 되었을 때는. 만약 일치가 되었다 그러면 예측 타당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불일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측 타당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측 타당성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기존 구성원의 사기 저하 위험이 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직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격자인데 이걸 외부에서 들어와? 내가 이번에 승진
과장이야. 과장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오네? 그럼 어때? 아무래도 그 직원들의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입 사원을 외부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신입 사원들이 그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또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을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장단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은 이제 면접 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면접. 자,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네. 모집을 했어요. 자,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집 봤죠? 모집을 했으면 선발을 해야 되겠죠. 선발, 채용을 합니다. 대부분 이 채용 뭘로 합니까? 면접을 통해서 많이 하죠? 네, 면접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접. 자, 면접은 여기 보시면요. 계획적 면접하고요. 계획적 면접에서부터 이제 합수 면접까지 다양한 면접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획적 면접이라는 거는 뭐 성공이나 실패의 잠재적 가능성을 찾기 위함인데 말 그대로 이거예요. 계획적 면접은 이미 면접 내용이 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계획되어진 면접으로 만 10명의 직원이 면접을 봅니다. 그럼 10개의 문항을 가지고 10명의 직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적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정형적 면접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미리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뭘로 준비해 두냐? 바로 질문지나 테스트예요. 질문지나 테스트지를 이용해서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계획적 면접 때요.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좀 우리 예리하신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빙고. 자, 보시면 계획적 면접 때요.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놔요. 근데 질문지나 테스트지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면접관은 그냥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이미 있고 말로써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이나 테스트지를 이용해서 면접을 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형적 면접을요. 구조적 또는 지시적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용어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구조적 또는 지시적 면접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구조적 또는 지시적 면접이 나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질문지라던가 테스트지를 이용해서 하는구나 라고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제 비지시적 면접을 볼게요. 자, 비지시적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어때요? 정형적 면접과는 반대죠. 반대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비구조화 면접으로 지원자에게 이거는 최대한의 의사 표시의 자유를 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지원자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지원자의 면접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때요?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면접을 보는 분들이 최대한 좀 능숙한 분들이 봐야 되겠죠. 숙련이 좀 높은 분들, 숙련도가 있는 분들이 면접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질문 기법과 훈련이 필요하다. 즉 숙련도. 면접에 대해서 숙련자분이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지시적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적 면접하고 비지시적 면접은 약간 좀 반대의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스트레스 면접을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면접은 말 그대로 이제 지원자를 공격하고 무시하여 좌절하게 만든 후에 감정의 안정성과 인내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지원자 쉽게 얘기하면 지원자의 성격을 긁는 거죠. 긁어서 이 직원이 우리 그 회사 그죠 압박감이 많은 그 특히 이제 특수한 직종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잘 견딜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다음 이제 블라인드 면접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가끔 이제 면접에서 뭐 가장 공정하고 좀 합리적인 면접이다라고 했을 때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이 블라인드 면접이죠. 블라인드 면접인데 블라인드 면접은 뭐 양날의 칼처럼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렇게
나쁜 점도 같이 좀 수반을 하고 있는데요. 자, 블라인드 면접은 서류 심사는 해요. 서류 심사는 하지만 어때요? 면접 자체에서는 네, 서류 심사는 합니다. 서류 심사까지는 하지만 면접 볼 때는 어때? 이력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 면접 때의 그 상황에서만 그 지원자 그 상황에서만 그 지원자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패널 면접이라는 거는 네, 패널 면접을 다수의 면접자가 그 피면접자를 면접하는 거죠. 면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밖에 나가 있으면 이 면접자분들끼리 이 사람은 어떻더라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뽑는 거죠. 그다음에 PT 면접은 사전에 주어진 주제 맞추어 지원자가 준비한 내용을 말 그대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발표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이런 면접은요,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뭐 창의력이라던가, 또는 뭐 보고 능력이라던가, 또는 그 보고서 뭐 작성 능력이라던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이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숙 면접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신입 직원들끼리 뭐 1박 2일 또 2박 3일 합숙하면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지, 친화력 또는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 협동 정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합숙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 유형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